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준 남 얘기 아날람 211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얄팍한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 얄 작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엄청 오랜만이네. 요 요새- 사이에 어, 저는 코로나 다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그니까요. 이게 또 무슨 일이야. 우리 지금 어머 뭐 뭐- 걸렸어요? 볼케이노가 어. 이거 심각하네. 점점 커져. 병 있는 거 아니에요? 몸에서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거의 막 그냥 요새 좀 자주 이래요. 거의 저 돌아가실 때 그 가래 끓는 소리 같이 어, 위에서 소리가 나네. 걱정된다. 약간 감사해요. 걱정해 주셔서. 볼케이노인 줄. 제가 네. 방송할 때만 밥 먹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 밥 먹다가 먹었어. 그러니까요. 우리 시온님 내가 진짜 그래서 제가 우리 사실 오늘 지금 금요일 날 녹음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가 사실 209회를 녹음하고 210회인가? 210 어제 210회를 녹음하고 우리 얄 작가님 사정에 의해 이틀 연속으로 그래서 참 다행히게도 시온님에게 일주일에 드디어 두 끼를 먹였어요. 이틀 연속. 그랬더니 저런 소리가. 그러니까 두 끼를 연속으로 뒤에서 먹였더니 놀래갖고. 너 무리했다. 두 끼를 연속으로 먹였더니 들어본 적 없는 이틀을 소리가 연속으로 나네요. 먹. 저번에 들었잖아요. 그때도 이런 소리. 아니야 났어요. 이 정도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번에 봐주 어제 고로록 옛날 조선시대 얘기 보면 네. 굶던 사람들 갑자기 좋은 음식 먹으면 토하잖아. 그 짜고 나서 죽는다 그러는데 음. 죽는데요. 타격이 와서. 음. 왜 그런 느낌인 건가? 왜 영양실조인 상태에서 네, 막 그래서- 기름진 음식 막 먹고 나면 토해요. 그게 못 받아들여갖고. 왜냐면 또 소화하려도 장기를 움직이는 혈액과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막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그러면 사각 같은 데서 음. 잠깐 못 먹게 그러면 미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음. 먹이잖아요. 흰죽 같은 거. 여러분 모두 안녕. 오늘 좀 즐거웠어요 모두. 기름진 걸 먹긴 감사했습니다. 아 시온님에게 두 끼를 연속으로 이렇게 이틀 연속 이틀 먹었더니 연속, 그렇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먹었다. 저도 놀랐습니다. 아까 밥 먹는데 여기 나름 대처잖아요. 서울 안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없네요. 식당이나. 금요일인데. 네. 근데 거기 우리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 꽉 찼던데요. 아, 못 보셨어요? 그런가요? 우리 밥 먹고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사왔잖아요. 네. 사갖고 나오면서 보니까 꽉 찼던데. 우리가 아직 황금 어. 시간대를 좀 피했구나. 타이밍이 좋았나 봐요. 그 코로나 너무 이게 뭐랄까 무서워가지고. 네. 2단계가 다시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우리 그 저번에 초반에 유행하고 뭐 2.5단계도 겨울이나 겨울 초입이나 뭐 그때 한번 더 돈다, 돌 것 같다. 겨울 되면 더 확 번지니까 바이러스가. 뭐 그때 그런 말씀들을 전문가분들이 하셨으니까 뭐 올 것이 왔다 싶긴 한데 우리 계속 녹음해도 돼요, 대표님? 이것이 바로 음. 사명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 시호님 밥 먹이려고? 뭐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면 뭐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예를 들어 패스트 이런 소설들 네. 보면서 소설에서 보지만 이런 걸 내가 실제로 겪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당연하죠. 중간에 뭐 메르스니 뭐니 이런 병들을 겪기는 했지만 이렇게 길고 전방위적으로 오는 팬데믹은 없었잖아요. 네, 역병은 진짜 이런 거를 내가 살면서 겪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맨날 사극 보면서나 역병 보고 뭐 이렇게 마을 폐쇄하고 뭐 이런 거 봤지. 이걸 진짜 내가 겪을 줄이야 싶어요. 그러니까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느낌이라는 게 지금 코로나도 무섭게 하지만 예를 들어 저도 이제 그 시나리오나 이런 글 써서 먹고 사는 작가인데 큰일이에요. 막막해요. 내년까지도 아마 일이 많이 끊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냥 희망적으로 음. 이렇게 경기가 다운됐으니 이제 그 코로나가 없어지면 이제 그동안 다운됐던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참에 일도 많아지고 행복한 일이 있었으면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때까지 못 살면 어떡해? 그건 네 뭐 먹고 팔자고요. 희망적으로 좋았어요. 희망적으로. 너님 팔자시고요. 그렇구나. 네. 저는 넷플릭스 작품의 과반 이상을 제거하겠습니다. 멋있네요. 역시. 패기 역시, 있네요. 역시. 희망적으로. 저 바라고 있겠습니다. 힘내시고 이런 목소리를 힘내라고 하니까 힘이 쭉쭉 빠지네요. 그러게요. 밤에 여러분들 이거 들을 거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어디서 배운 건데 네. 새벽 방송 하시는 분이 라이브로 네. 그거 하더라고요. 니네 집에 파란을 일으키겠다. 오케이 구글 시리아 빅스비 하나 기가진이 잘못 들었어요. 하나 또 있어요. 뭐야? 산책 가자. 강아지들한테 간식 먹자. 맘마 먹자. 사악하다 진짜. 니네 집들은 이미 초토화돼 있을 것이다. 사악하다.
자, 모두를 깨워놓고 자, 이제 방송을 시작해 봅시다. 네. 우리가 사실 오랜만에 얼블로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이거저거 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인지 까먹고 저도 요즘에 이거를 따라가려고 네. 이게 HBO 거를 보다가 사실 이게 봤던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중간에 고구마가 많았던 기억 때문에 이게 자꾸 안 보게 돼요, 잘. 덜 재밌죠. 아니, 막상 보면 오히려 더 재밌더라고. 왜냐면 이게 보이는 게 많아서. 우리 얄 작가 설명도 들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저게 저런 거구나 이런 기분이 있는데. 저는 그 기분은 있는데 처음 볼 때만큼 막 추동되진 않더라고요. 궁금한 건 없으니까. 그지 궁금한 건 없지. 네. 그래 너 죽어 뭐 이러면서 보는 그치. 거지. 어떻게 죽나 조금 더 디테일을 보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어쨌든 진도가 잘 안 나가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 할 때쯤엔 그 시즌 어차피 한 시즌당 그냥 옛날처럼 미드 뭐 24편도 아닌데 다 볼 줄 알았는데 아직도 다 못 봤어요. 저도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이럴 일인가 싶은데. 괜찮아요 이게. 대표님 다른 드라마 보느라 그렇지 뭐. 네, 그렇죠. 딴 거 많이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늦게 봐도 상관없는 게 책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하다. 그러하다. 아, 그렇네요. 네, 한 몇 년 동안 더 보셔도 돼요. 아, 이게 참. 그리고 이게 뭐 계속 보여도 재밌다고는 하지만 5번, 6번 볼 수는 없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천천히 보세요. 맞아요. 어쨌든 이게 약간 그런 지금 방송 진행하면서 약간 진도를 못 맞췄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가물가물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봐야지 하다가 그 HBO 카테고리만 왓챠에서 이렇게 모아서 보는데 HBO에 이렇게 구미를 딱히 이렇게 많은 거야. 그렇죠. HBO 재밌죠.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모아놓고 저 그렇게 모아놓고 본 적 없거든요. 그냥 어쩌다가 화제가 된 뭐 체르노빌이 화제더라 이러면서 봤는데 HBO를 이렇게 쭉 모아놓으니까 HBO가 뭔가 이걸 뭐라고 이 감각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돈이 너무 많은 마치 그러니까 옛날 메디치 가문이 후원하는 예술가들 보는 기분이었달까? 그러니까 보통의 메이저한 제작사가 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템들이 너무나도 고퀄로 주르르 만들어져 있는 맞아. 작품들이 우르르 많다 보니까 아, 이런 소재는 제가 최근에 그 더 듀스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72년도에 그 포르노 산업으로 이게 번성하기 바로 직전 포르노 산업이 태동기에 그걸 보여주는데 매춘과 성노동과 포주와 막 진짜 리얼해요. 매기 질레날의 그 열연과 그분이 또 프로듀서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분명히 그런 걸 좀 토로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아무 데서도 안 할 거를 그러니까 거의 기각되는 아이템 누가 체르노빌 같은 거 듣고 싶겠어요. 막상 해놓으니까 잘 만드니까 우리가 재밌다고 하지만 그걸 우리 글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기획안 들고 갔을 때 처음에 작가들도 쓰기 싫죠. 꿀꿀해서. 아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방송사마다 방송사 색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예전에 기각 한 1, 2시즌 하다가 너무 인기 없어서 막 기각됐던 옛날 프로들 같은 거 있어요. 그런 드라마들 옛날 드라마 기억해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이게. 이게 20세기 21세기의 메디치 가문인가. 야 그래도 문화평론가셔서 되게 HBO를 깊게 봐주신. 대부분 일반인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HBO만 맨 처음 떠오르는 한 장면이라도 깨박고 나온다. 그렇지.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온다. 혹시 예전에 그 로망 포르노처럼 벗고 나오는 거 있으면 다 오케이 해주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익스큐즈를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율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너 정말 이거 하고 싶어? 그럼 그 이런 대신 씬 나와줘야 돼? 최소 요런 한두 번은 거. 벗어줘야 돼? 뭐 이런 거. 뭐 요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뭔가 그 선정적인 것도 많은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는 주제들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기각되는 주제들. 사실 뭐 유치원생들 그리는 거면서 벗기고 이럴 순 없잖아. HBO도 그 정도 정신만. 그치. 근데 가끔 HBO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 들 때도 있었어. 야 이건 억지로 넣은 거 아니냐 그런 장면에서. 그거 왕자의 게임에 특히 많아. 야 초반에. 이건 너무 억지로 넣은 거 아니냐? 맞아. 그럴 땐 또 이제 약간 뭐랄까 갑자기 또 마음이 짜게 식으면서 이런 폐악무도한 이런 미국 근본 없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더 듀스를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걸 보다가 좀 그랬어. 이 얘기를 어디서 누가 만들 것이야. 대표님 요새 잠은 주무세요? 저요? 요새 일주일에 뭐 한 번씩 우리 녹음할 때마다 만나지만 네. 뭘 본다는 얘기 들으면은 요새 운동도 하시고 드라마 그렇게 많이 보고 잠은 좀 자요? 안 자는 거 아니야? 운동하고 드라마 보는 게 동시에 가능한 거 아닌가요? 잘안 운동을 되더라고요. 12시간씩 그래요? 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맞죠. 운동할 때는 또 귀로 듣는 거는 아니면 봐도 짧은 거 있잖아요. 왜 그냥 캐주얼한 거는 가능해. 뭐 빅뱅이론 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가능한데 그냥 이렇게 좀 1시간이나 이렇게 좀 긴 드라마는 운동할 때 좀 힘들어요. 그렇구나. 문화를 씹어 드시고 계시는구나. 잠 안 자는 것 같아. 요새 뭐 본다는 얘기 들어보면은. 운동할 때 뭘 들으면 힘이 빠져서 안 되던데. 우리 팟캐스트 다른 거 들으면서 해봤더니 이게 되게 처지더라고요. 붐업이 안 되죠. 요즘은 헤비메탈 듣습니다. 운동할 때. 야, 음악 듣고 드라마 보고 저런 걸 문화체육인이라 그러는구나. 문화체육인 좋다. 좋네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문화체육인 이동균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진행하는 얼굴로. 요새 왜? 방송에서 네. 그 성기를 표현한 말로 주지하고 뷰지라 그러더라고요. 주지하고 뷰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게 어디 메이플 게시판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실제로 요새 뭐 유튜브 이런 방송할 때 이 용어를 쓰더라고요. 성기를 주지와 뷰지라 그러나. 뷰지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정보 삼아 알려드려 좋겠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이 좀 문화 좀 단어로. 아시라고 좀. 눈치껏 때려 맞춥시다 그냥 그거. 아니 왜냐면 꼬마 여기 우리 학부형들도 많이 듣는데 애들이 무슨 말 듣는지 미리 알아놔야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HBO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주지와 뷰지다. 그건 그래. 더 듀스에서도 시원하게 나와. 그렇겠지. 또 내용이 내용인데. 근데 저는 거기 제임스 프랑코랑 매기 질레날이 나오는데 그 정도 클래스의 배우가 그래. 그냥 얼굴로는 시작할 때 왕자의 게임은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다들 몸값이 왕자의 높아지면서 게임으로 유명해진 거지. 몸값이 높아지면서 서로 노출도 좀 줄이고 뭐 이랬는데 이건 뭐 그 옛날에 그 럭키류가 생각나네. 그 럭키류에서도 그거는 빅뱅 이론처럼 앞에 청중들이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만드는 시트콤이었는데도 그게 시즌 하나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몇 화 없긴 한데 그 화중에서 2번인가 나와요. 주지가. 입에 짝짝 붙네. 좋네요. 방금 그 유명하지 않았다. 그 왕자의 게임 처음 나올 때는 뭐 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빠가 그나마 유명했지 뭐. 그렇죠. 근데 우리 저번에 끝날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올레나. 아, 네. 배우님 돌아가셨다 그때. 올레나 T를 배우가 죽어서 그 얘기도 해보자. 그 다음에 봤는데 이분이 출연하신 작품들을 제가 이렇게 안 본 거가 너무 많더라고요. 본 게 없더라. 그러니까 왕자의 게임 말고는 본 게 없더라. 이거 사실 이분의 작품 중에 제일 그나마 유명한 건 그 007 초반에 나온 건데 여왕폐하 대작전. 그게 007 시리즈 거의 초창기여가지고 69년작이에요 심지어. 그 007을 좋아하시는 젊은 팬들은 사실 젊은 분들도 로저 무어만 가도 진짜 고리적이다 보니까 아득하거든요. 막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아마 저도 사실 여왕폐하 제가 아시잖아요. 007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여왕폐하 대작전까지 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아 맞다. 얼마 전에 쇼 코네리가 돌아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면 진짜 유명한 배우인데 그 올레나 분은 뭐 죄송하게도 제가 본 작품이 없네요. 왕자의 게임에서 나오신 거 말고는 저도 거의 없더라고요. 네. 또 뭐 예전에 뭐 그 영국 드라마 어벤져스에서도 되게 이 드라마 되게 유명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의 스피노프로 나온 게 우리가 알고는 전덕이래. 전격 제트 대작전인데. 전덕 제트 작전이요? 아 오늘 너무 기름진 거 드셨다. 이틀 연속 밥을 먹는 게 아닌데. 다음엔 떡을 하나 사와야겠어. 충격 오셨다 지금. 쇼크 오셨다. 작작 처먹을 걸. 전덕 제트 작전. 지금 피가 지금 끈적끈적해졌어. 지금 소화시키느라고 제가 뇌로 가는 혈량이 지금 모자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유명한 배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쇼빈 정도? 그죠. 그리고 우리 저기 아버지 저쪽 타윈. 그분도 사실은 그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눈여겨보지는 않았었죠. 맞죠. 네. 그러니까 그게 출연하신 작품도 많고 우리 눈에 걸렸던 것도 꽤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왜 전원일기 나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 전원일기로 보면 최불암 씨나 김혜자 씨 말고도 우리 사실 다 알잖아요. 다 알죠. 다 아는데도 사실 그분들도 이 몇몇 이름이라든가 또 이게 그런 걸 출연자가 유념해서 본 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레나 배우님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분이 돌아가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실례일 수도 있는데 그 매트릭스 때 오라클이 돌아가셔서 다른 배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설정상으로는 사실 다른 얼굴이 나와도 상관없는
오라클이란 건 그냥 인간의 얼굴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상관없긴 해서 그냥 했는데 왕좌의 게임을 다 끝내고 어쨌든 뭔가 이 작품을 하나의 그걸로 자기 마지막 그걸로 가져가신 것도 본인에게도 좀 그렇고 뭐 팬들에게도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특히나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꽤나 이렇게 독설 여왕으로 그저 미운 게 아니라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배우분도 굉장히 재밌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연기는. 그 되게 이 역할을 받았을 때 바로 하고 싶어 하셨었대요. 네. 그러면서 나는 악역을 하면서 남들이 날 미워하는 게 좋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 역할에 대해서 레이디 올레나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있으셨다더라고요. 네. 그런 말을 하면 또 우리 또 김기덕 감독님이 아리랑에서 화면을 보고 일갈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너희 배우들한테 자기 악한 마음을 악역으로 풀려는 맞아요. 이 파렴치한 무도한 놈들 이러면서. 그게 아마 실내에서 난로 이렇게 틀어놓고 혼자 술 드시다가 갑자기 치받아서 아이랑 어떤 의미에서 정말 인상적인 작품이라. 아니 저는 그 작품을 안 보고다가 이 알 작가가 틀어줬어요. 알고 보면 깜짝이야. 나보고 야단쳐. 약간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느 날 보여줬죠. 언니 여기 와보쇼. 이 못 볼 꼴이 있어. 못 볼 걸 보여줘. 못 볼 거를. 볼만한 건 안 보여줘. 뭐 이건 스포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에 네. 그 타이어 같은 거 이렇게 맞아요. 그거 등에 메고 지고 산으로 막 뛰고 산에 간다는 그게 올라가고, 그 작품이죠. 네. 가짜 사나이 찍죠. 진짜 못 볼 꼴을. 혼자서 메인 구단 찍으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잡담이 참 길었네요. 네. 레이디 올레나 이분이 원래 성함이 다이애나 리그잖아요. 이분 따님도 배우시더라고요. 레이첼 스털링이라고. 이분 얼굴 찾아보면은 미드 좀 보셨으면은 넷플릭스 좀 봤다 하시면 얼굴 아마 좀 익으실 거예요. 얼굴은 눈에 익어요. 혹시 스피노프나 뭐 이 왕자의 게임 관련한 작품에 나오면 또 이게 또 반갑겠네요. 그쵸. 듣고 있나 방송국 놈들. 이것이 따님도 민심이다. 되게 여러 작품 출연하셔갖고요. 분명히 본 적 한번 영드 좀 보셨다 하면은 본 적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저번에 그런 식으로 이제 티렐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네. 리치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돌아봤죠. 네네. 요거 들어가기 전에 또 잠깐 잡담을 하자면 이 코로나 얘기 아까 네. 이 왕자의 게임 세계관에서 역병이라는 게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크게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기억나실 게 이제 회색 비늘병이라는 병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역병이긴 한데 네. 왜 역병이라는 것이 돌아서 역병인 거잖아요. 네네. 돌고 돌아서 전염력이 강하고 전파력이 강하고 근데 그 병이 전염력이 강하긴 한데 또 안 강하단 말이지. 이게 되게 애매한 이름이 회색 비늘병이 있고요. 네. 회색병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증상이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이 회색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염력이 강해서 그 우리가 이제 여기 리치 지방 다루고 나서 리치 지방 저 밑에 하이타워 뭐 얘기 네. 올드타운 얘기했잖아요. 네네. 올드타운이 이 병 때문에 괴멸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봄의 대역병이라고 이 세계관 안에서 킹스랜딩하고 올드타운하고 이 남쪽이 역병으로 거의 초토화됐군요. 초토화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요거와 똑같은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로 직후에 올드타운에 그 회색병이라는 게 엄청 전염력이 가능한 병이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 올드타운을 다스리던 하이타워 당시에 가주라고 하죠. 가주가 엄청나게 강력한 봉쇄령을 내렸어요. 거기가 항구인데 배들을 다 봉쇄해버리고 이 도시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는 애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봉쇄가 풀리는 순간 밑에 가신들하고 기사들이 이 하이타워 가주의 목을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게 그 장면이에요. 타이인 라니스터의 장례식 때 파이세랄 대학사가 와서 제이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 서 있는데 저분은 제가 여러 왕들을 섬겼지만 타이인만큼 꼭 해야 할 일은 하는 사람 못 봤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하이타워 가문에 그때 당주 얘기를 해요. 목이 잘리고 그 아들까지 그때 죽었지만 그 사람 분명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고 타이인 라니스터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그때 하거든요. 그때 돌았던 병이 이제 회색병. 회색병은 어떤 증상이 뭐예요? 그냥 전염병인가? 회색 비늘병하고 비슷한 증상이라고는 해요. 그래서 연관관계가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세면처럼 변하나? 그러니까 제가 늘 회색병이니까. 판타스포의 더 싱처럼 되는 거죠. 회색 비늘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린이 걸렸었죠. 네. 어린아이가. 그래서 보통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우리 스타니스의 딸내미 그렇죠. 공주님. 네. 그분도 걸리잖아요. 우리 미중년. 조라모르몬트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멜 탈리가 그렇죠. 회를 떠서 치료를
세상에. 근데 그 말씀만 생각났어. 그때 그 조라 모르몬트 그 배우분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아픈 것처럼 막 목에 핏대어서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그거를 이제 신음을 꽉 참는데 진짠가 싶을 정도로 진짜 찔렀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때 맥락이 아마도 보통은 그 정도 병에 걸리고 그 정도 치료를 하는 정도면 보통은 그때 마취술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죽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세멜이 대략 그런 맥락으로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 근데 그때 맥락이 다시 여왕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여왕님이 꼭 살아 돌아오라 했잖아요. 치료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이거 참는다는 맥락이 그럼. 되게 은근히 그 드라마에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랑의 남자니까. 병도 낫고 갈 거야. 피부 고와져서 다시 갈게요, 여왕님. 그러니까 어쨌든 회색 비늘병은 네. 춥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주 발현한다 그래요. 그리고 뭐 전염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회색 비늘병도 그 병에 걸린 사람한테 생살이 있는 맨살을 딱 잡히면은 병이 옮는다였잖아요. 네, 그 비늘 겉에 보통 비늘이라고 얘기하는 그 환부와 접촉을 하면 전염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게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전염성이 강한 것 같지는 않고 그게 낫고 나서도 그 시린 같은 경우에는 걸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은 상태예요. 그 흉터가 얼굴에 남았죠. 그렇게 흉하게 남는 거죠. 낫지가 않으면 이게 계속 신경계 쪽으로 아마도 신경계 쪽으로 내부로 이렇게 침범하면서 사람이 굳어가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안에서 바위인간이라고 불리는.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는. 그래서 미친다고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네네. 한센병이랑 뭔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한센병 실제 증상이라기보다 한센병으로 관련된 일화들, 루머들 그런 한센병에 관련된 느낌과 되게 비슷하네요. 실제로 우리 작가님이 그 한센병을 모티브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좀 하신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매독이나 그 신경계 쪽으로 길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이 여기에 많이 참고가 됐던 것 같아요. 섬에다 사람을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몰아넣은 것도 비슷하네요. 한센병이랑. 그렇죠. 그 처우들도 되게 비슷하고요. 이 회색 비늘병 같은 경우에는 가린의 저주라고도 불려요. 가린. 네. 가린이 이제 요 뒤에 나오는 얘기들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우리 올드타운도 이제 나왔지만 가린의 저주. 가린이 누구냐? 옛날에 로인강이라는 강이 에소스 대륙에 남북으로 길게 뻗쳐 있었어요. 그 로인족들이란 사람들이 그 우리 발리리아가 발현하기 이전부터 거기에 문명을 강을 숭배하는 문명들을 도시국가들을 많이 세워서 연합체처럼 이렇게 살았다고요. 굉장히 강력한 로인 제국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발리리아가 용을 발견하고 나서 여기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여기도 굉장히 강대했다고요. 물의 마법을 써서 드래곤을 3마리 죽이고 그 발리리아의 식민지도 뭐 점령하고 뭐 이런 전쟁의 초반에 굉장히 성과를 올리긴 하는데 발리리아에서 본국하고 처음에 전쟁이 난 게 아니에요. 볼란티스라고 발리리아의 식민지하고 전쟁이 났던 거예요. 근데 초반에 그렇게 몇 번을 이기는 듯 하다가 본국에서 얘기를 듣고 용을 300마리를 끌고 300마리? 네. 우리 내가 지금 또 말 듣자면 생각나는 우리 알잖아. 그 한 마리만 보고 놀란 제이미의 얼굴. 제이미 얼굴. 근데 300마리면 거기서 이제 가린이 한 도시의 왕, 여기서는 왕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프린스라고 대공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대공이었는데 이 가린이 가장 큰 도시의 대공이었어요. 가린을 황금세장에 넣은 상태에서 발리리아인들이 자신의 도시가 철저하게 망가지는 걸 구경을 시켜줬대요. 끝까지. 그리고 너무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이 가린이 그 이후로 저주를 내렸거든요. 이 도시에서 아무도 못 살 것이다. 니네가 여기 점령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여기가 수몰이 됐대요.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물속에 가라앉은 영혼들이 기어나와서 차가운 습기가 머금은 그 원혼의 숨기를 이렇게 뿜어내면서 여기에 닿으면 회색 비늘병에 걸린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이 로인족들이 그렇게 망하고 나서 나메리아도 어느 한 도시의 대공이었는데 이들이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어디다? 우리 저 뒤에 이제 나온 도른 지방입니다. 그들이 로인족이에요. 그래서 도른자. 요거를 미리 이제 알고 들으시면 나중에 이제 도른 다룰 때도 요걸 다시 다루겠지만 그 발리리아구의 기나긴 악연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금방 말씀하시는 꼭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그 설화 중에서 의림지 설화 있잖아요. 왜 뒤돌아봤더니 마을이 다 수몰돼서 물이 됐더라. 마을 사람들은 다 물고기가 됐더라. 뭐 그런 것도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린 같은 경우에는 뒤덮인 군주가 되어서 다시 되살아났다 저 밑에서. 그리고 뭐 그게 대대로 이어진다는 설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군주란 표현 쓰는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도른 같은 경우에는 대공이란 표현을 써요.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 다른 지역에서는 옛날에 왕국이었으니까 왕이었고 지금은 대영주잖아요. 네네. 여기는 계속 프린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원이 그 로인강에서부터. 여기 뭐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여기서 더 하자면 아마도 이 모티브가 저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마스터 키튼 보면 마스터 키튼 우리 고고학 전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승님이 약간 반개였고 도나우강, 영어로 다뉴브강이죠. 여기에서 유럽의 문명이 기원했다라는 썰을 밀고 그죠. 우리 마스터 키튼도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게 되게 꿈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는 학설이에요. 그 다뉴브강에서부터 유럽의 농경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게 나중에 근동 거쳐서 그리스까지 이렇게 이어졌다. 독일 문화와 농경 문화가 라는 썰이 진짜 있는데 아마도 마티농이 그런 썰에 대해 모를 리가 없고 그 로인강의 문명을 거기에서부터 로마와 충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기를 좀 그려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일견이 일리가 있네요. 이 발리리아하고 싸워서 발린 데가 이제 그 라임 좋다. 요 강대한 아까 얘기했던 로인강의 민족들, 로인족들이 있고 기르카스라는 족들이 또 거기는 굉장히 최초의 제국이라고 불러요. 에소스 지방에 어디에 있냐면요. 거기가 그 우리 여왕님이 줄줄이 깨부수고 다니던 노예 도시들 있잖아요. 미린, 아스타포, 그다음에 하나가 뭐였지? 하여튼 도시 3개 있잖아요. 융카이. 융카이. 요 세 도시가 있었던 요 지역에 있었던 기르카스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발리리아가 처음에는 되게 별 볼일 없었어요. 발리리아 사람들 처음에 목동들이었어요. 그래서 양하고 이렇게 놀고 있을 때도 거긴 제국이었는데 나중에 얘네가 용을 타더니 여기도 이제 깨부셔요. 깨부시고 나서 거기 다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못 자라게 그 소금하고 막 이런 걸 거기 뿌려서 땅을 갈아엎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불태우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도시가 그 3개예요.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발리리아는 진짜 하긴 뭐 정복 전쟁이라는 게 또 힘이 있고 뭐 여건되면 하는 거긴 한데. 참. 발리리아가 에소스 대륙을 다 발라버렸죠. 스크린 공식 왕좌의 게임 자막에 발라리아라고 나옵니다. 발라리아든 발리리아든 발라버렸다. 뭐 전염병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나올 얘기들을 조금 끌어다 썼는데 저번에 했던 얘기 다시 이어서 우리 리치 지방을 마저 좀 돌아보고 가기 전에 할 얘기 있죠. 우리 그 저번에 마지막으로 했을 때 우리 존 스노우를 제가 서자가 아니냐, 그래서 발사드가 아니냐 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원래 그러니까 타르가리엔에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서자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라이가르 타르엔이랑 리안나 스타크가 정식 결혼을 했다. 원래 그때 라이가르 타르엔 발음이 안 돼. 라이가르 타르가리엔이 그 마르텔 가문의 공주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그녀와 이혼을 하고 아이가 둘 있어요. 그녀 정식으로 하이셉터에게 이혼을 승인받고 그리고 바로 리안나 스타크랑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낳은 게 존 스노우이기 때문에 적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 세계관에서 사실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들 있잖아요. 이혼과 뭐 재혼과 그리고 또 이 세계관 안에서 이혼이 뭐 하이셉트가 그렇게 허락했다고 한 번에 되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좀 베일에 많이 쌓여 있는 사건이라고 아직 봐야죠. 그래서 적자라고 얘기하면 적자로 해줄 수 있고 누군가 또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 아직 아닌가. 공식으로 나오지 않아서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적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현대인의 관점에서 뭐 적자 이걸 떠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냥 일치한다 하면은 내 자식이냐 아니냐라는 거 바이올로지컬이냐 아니냐 요것만 말고는 사실 승부 볼 게 없는데 적자냐 아니냐라는 정통성에겐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이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바이올로지컬이 매치가 돼도 이 적자라는 개념은 약간 일종의 절차성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기로가 저기에서 갈라져요. 어디요? 결혼이요. 그렇죠. 정식 결혼.
그리고 만약에 적자들끼리 또 모아놓으면 절차성이 또 갈라지는 게 첫째 결혼을 좀 쳐준단 말이지 원래. 근데 또 이 세계관이 우리 중세시대랑 같기 때문에 결혼이 사실 합의 이혼이라 하지만 이혼이 아니라 결혼 무효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첫째, 두 번째 결혼은 없어. 결혼은 그 결혼만이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결혼만 승인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많은 실제 우리가 정치사, 중세 정치자나 이런 데서 많이 보게 되지만 그렇다고 전처의 아들이 적자인가 또는 서자로 다시 강등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항상 첨예하게 그쵸, 남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항상 나중에 엄청난 큰 문제들을 일으키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시호님이 설명해 주신 거 이혼할 땐 하이셉터에게 어쨌든 흔히 말하는 저 주민센터 가서 네.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근데 결혼하는 건 사실 되게 아름아름한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사실혼 같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이게 바이올로지컬이라는 말로는 말이 되는데 절차성이라는 거에서는 그냥 이게 야반 도주에서 둘이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둘 다 뭐 유부남 유부녀가 아니었으니 적자가 요런 의미로는 맞는데 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절차잖아요. 그렇죠. 모든 왕국이 쳐다보고 흔히 말하는 이걸 뭐라 그러지? 우리 어릴 때 성혼되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절차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때 당시의 표현을 좀 빌어서 얘기하자면 신성한 일인 거죠. 네, 그렇죠. 이 결혼이란 게 신 앞에서 맹세한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 칠신교를 믿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신앙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가족이 시신교의 어떤 핵심 이론이기는 해요. 그래서 신 앞에서 그걸 성사시키고 또는 뭐 파혼을 한다면 그 앞에서 파혼하고 되게 중요하긴 한데 또 이게 하이셉트나 성직자들하고 그 자기들 당사자들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가족들도 다 걸려 있잖아요. 이 가문과 가문의 결합인데. 그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전 세대 아직 그거 호주제가 있던 시절만 해도 혼인 신고를 했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임의로 뭐 했는데 그 집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서 뭐 어쩐다 저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적자로 본다 안 본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얘기 갖고도 이걸 이렇게 좀 오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물학적으로는 맞다 이거지. 그렇죠. 이게 주지와 부지의 문제면 되게 쉬워지는데. 근데 거기서 네가 왜 나와? 이게 흔히 말하는 좋다, 표현. 그 사람들의 의식 세계 속에서 그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아까 말한 절차 혹은 프로세스 그리고 문화적 관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논쟁이 붙을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적자도 볼 수 있지만 적자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혼 관계에서 나온 애매모호한 뭔가라고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맞고 뭐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뭐가 좀 이제 좀 많이 남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세 시대다 보니까 적자라는 건 결국 신이 축복을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서. 그렇죠. 아까 존 스노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당사자들끼리 이제 신에게 아까 하이셉트에게 해서 신하고 거래가 끝났으면 인간들이 뭐라 그래도 적자는 맞는데 그죠. 또 한편으로 신이 뭐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증인이나 목격자가 없다 보면 적자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또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게 클리어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그 우리 세멜 탈리가 숨은 문서를 찾았더니 거기에 이혼하였고 누군가 또 결혼을 했다라고 이제 그 문서화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적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비슷한 생각을 한 게 사실 우리 마지막에 보면 우리 여왕님과 우리 존 스노우가 베네리스와 존 스노우가 둘이 이제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족보가 사실 꼬였잖아. 그렇죠. 좀 애매하게 꼬였잖아. 근데 너무 타르가리엔 집안 그대로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타르가리엔스럽긴 한데 또 이쪽 칠왕국에서 보기엔 조금 좀 미묘하게 꼬인 거죠. 근데 이제 뭐 그 둘 다 떼고 예를 들어 한 80년대 한국이라고 치고 왜 동성동본끼리 지금 둘이 붙은 거야. 근데 그렇다 쳐보자. 근데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한 시기에 동성동본처럼 그런 식의 그런 뭔가 좀 꼬인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러 싶다가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걸리다가 이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왜 사실 그 둘이 이제 사랑을 느낄 때쯤 되면 이제 시즌이 거의 끝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둘이 고생한 거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풍파를 다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제 뭐 그냥 둘이 좋다는데. 근데 이게 웃긴 게 그 앞에 서사를 못 봤으면 못 보고 그냥 족보 꼬인 것만 본 거야. 이게 만약 소설 시작할 때 처음에 주인공 등장. 이들은 사실 이모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꼬아놨어. 이렇게. 한국적인데. 아침 드라마야? 약간 거기서 그걸 긍정하든 부정하든 어떤 뭔가 꼬이는 역정이 날 텐데 제가 그걸 다 보다 보니까 시즌 마지막에 드는 건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상태는 똑같은데 내가 그들의 히스토리를 알았다와 몰랐다는 것만으로 그치.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마음의 느슨함이랄까. 캐릭에게 애정이 생겼으니까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그냥 너네들이 좋게 행복하게 살아. 놔두자.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적자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절차를 만든다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뭐 적자가 됐던 뭐 이모랑 결혼하지 말라가 됐던 동성동본 뭐 8촌이냐 지금 6촌이냐고 싸우는데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일이란 건 사람 사는 사이에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지만 그걸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또 하는데 이게 발생했을 때는 왜 이렇게 됐어라고 싶다가 근데 내가 왜 데너리스랑 존스노한테 이런 감정이 들지?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애초에 이걸 만든 이유는 어떤 식으로 하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결과들이 생기니까 꼬이지 말라고 그냥 애초에 금지해 놓은 건데 이런 생각을 결론. 내가 존스노와 데너리스의 성정을 보아하니 쭉 보니 곧 안 되겠네. 그냥 그런 거 넘어도 얘네들은 그냥 큰 무리 없다. 이런 감각에서 내가 괜히 좀 누그러지는 거였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못 넘었어. 못 넘었지. 우리 존스노우가 못 넘었지. 그러니까 이 꽉 막힌 자식.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누그러질까 안 누그러질까 생각하다가 절차를 만든 건 전 그거 자체가 뭐 악습이거나 적폐라고만은 생각은 안 하니까. 적자애가 나와서 그냥. 근데 자, 그 절차라는 게 참 여기서도 참 뭔가 미묘해요. 그리고 아까 아침 드라마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뭐 대충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호님이 얘기하신 그 타르가리엔 가문이라면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 세계관에 우리가 젖어서 본다면 네. 최초에 타르가리엔 가문이 칠왕국을 지배하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 결혼제도 때문에 전국을 거의 피로 씻는 싸움을 해요. 제신교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결혼이거든요. 피가 섞인 가족들끼리 그쵸. 그런 짓을 한다는 건.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융합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칠왕국이고 그렇게 했었던 타르가리엔 가문이 이제 망한 줄 알았는데 그 생존자 둘이 사는데 이 긴 세월에 어쨌든 이 마찰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가는 느낌들이 여기 분명히 살아있다 보니까 단순히 아침 드라마라고 보기보다는 세계관 안에서 되게 돌고 도는 그죠. 그러니까 전통의 역사적 갈등이 그 캐릭터로 표상되는 건 역시 운명의 굴레 같은 거죠. 글 잘 썼어. 잘 쓰죠. 그 우리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오랜만에 드라마를 다시 보잖아요. 보다 보니까 우리 그 아에몬 타르가리엔 우리 나이트워치의 현사였던 이분이 이분 타르가리엔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나이트워치니까 모든 가문을 버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왕이 계승자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데너리스가 어쩐다 저쩐다 이런 소식을 다 온 도시에서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보면서 마지막 남은 타르가리엔이 내 핏줄이 저기 어딘가에서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나 남은 타르가리엔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시는 순간 다시 문이 열리면 존스노가 싹 들어와요. 그런 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잘 써.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런 재미가 그러니까 또 발견이 했다니까. 되는 거죠. 하나 남은 타르가리엔이 힘들구나 하는데 알고 보니까 쟤도 타르가리엔인데 라고 우리 이제 알고 있잖아. 그래서 했어요 진짜. 재밌다. 재밌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족보 꼬인다가 아니라 그 칠왕국과 융합되지 않는 그 대륙의 어떤 역사의 그 어떤 또 수렴된다라는 느낌이 이거 쾌감이 있네요. 그런 건 멋있네. 사실 못 느끼셨어요.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얘가 이제 타르가리엔이다 적자다 뭐 이렇게 적자든 아니든 너도 번듯한 집안이야라고 했을 때 번듯한 집안이 아니고 그냥 스노우일 때는 사실 꿀리잖아. 꿀리죠. 솔직히 그쵸. 여왕님이랑 그냥 봤을 때 꿀리잖아. 근데 아니야 너도 번듯한 집안이니까 이제 어깨 펴 이런 생각 드는 거야. 데너리스 앞에서 어깨 펴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족보 꼬고 어깨 필까 아니면 쭈구리로 그냥 이거 이렇게 괜찮아 임마 당당하게 이런 느낌. 딴 얘기인데 저는 그 두 사람 보면서 아까 대표님처럼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좀 그런 감상은 있었어요. 우리 타르가리엔 가문 마지막 생존자들이 그렇게 미형들이라더니 왜 이렇게 짧은 애들 둘이 아이고 저 밑으로 계속 그럼 저렇게 나오나. 근데 나도 그 생각도 했어요. 그
보통 그러면 이제 타르가리엔 가문의 힘이 강하니까 은발로 나온다면서요. 네. 근데 우리 존 스노는 완전 흑발이잖아요. 네, 거기에도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설정이나 비밀들이 좀 남아 있을 있는 것 것 같아. 같아요. 그게 왜 얘는 왜 이렇게 이쪽이 진한 스타크가 왜 이렇게 진하게 나왔지 싶으니까. 스타크 찐하지. 진한 거 보지 스타크가. 추위에 이렇게 응축돼서 저기 어디 동토에 이렇게 묻어놓은 3년 먹은 묵은지처럼 아주 찐하죠. 그렇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적자 서자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자면 그저 절차의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 또 되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아까 타르가렌이 의외로 그냥 가족들끼리 결혼하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안 썼다라고 네. 나온 문제. 발리리아가 지금 망하긴 했지만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자면 발리리아인들이 종교 쪽으로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용 타고 사람 뽀개는 게 그렇죠. 불태우고. 이게 로마의 모티브가 있는 게 되게 확실하긴 한데 그쪽도 다신교였다고는 하고 신들이 뭐 이렇게 이름들이 남아있긴 네. 한데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들을 철저하게 노예로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별로 거의 터치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라 모글리스, 발라 교아이리스 하는 그 종교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로마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로마 하면 흔히 생각하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들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들한테는. 그래서 처음에 이 치신교가 꽉 잡고 있는 칠왕국에 왔을 때 되게 당황했었어요. 웨스테로스 사람들 왜 결혼 왜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라는 느낌으로. 이게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절차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보다 보면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는 좋은 텍스트다. 그렇죠. 좀 딴 얘기긴 한데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영조께서 무수리아들이라는 그 출신 성분 때문에 끝까지 고생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선왕이셨던 경종 맞죠? 맞나? 경종 독살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랑 감이랑 같이 먹으면 죽는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그 개가 옆으로 가는 게 크랩? 네네. 아니면 멍멍이? 아니야. 크랩. 크랩하고 처음 들어봐요. 네, 감하고 같이 먹으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약간 돼지한테 새우젓갈 먹이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가? 그 왕 얘기하는데 또 돼지한테 새우젓갈. 아니 왜 우리 보쌈이나 수육 먹을 때 새우젓갈 나오는 게 돼지고기랑 새우젓갈의 상극이라서 먹으면 안 체한다 뭐 이래서 보쌈에서요. 뭐 그런 얘기가 있다며 뭐 그런 건가? 여기서 나온 건 이제 경종이 많이 아팠을 때 영조가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식사를 다 체크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대요. 상극이라서 같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렇게 같이 진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상이 아니라 이제 수라상에 올려서 그리고 먹고 나서 곧 돌아가셔서 그걸 독살한 거 아닌가라는 설에 끊임없이 시달리셨어요. 자신의 그 미천한 어떻게 보면 약간은 미천한 신분과 함께 이게 끝까지 영조를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영조에 대한 역모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분 이름이 누구더라? 그 한번 역모를 꾀하다 이렇게 잡혀서 국문장에서 영조 앞에서 이제 우리 사극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옆에 이렇게 달구고 있고 인두 같은 거. 그래서 첫 마디가 영조한테 신은 몇 년 전부터 그 감을 먹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 영조가 친히 국문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대요. 너무 억울해서 몇 년 동안 자기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아니다. 자기가 죽인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잡혀온 놈이 저는 감을 몇 년 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울고 옆에서 이 신하들이 저 새끼 당장 때려 죽이라고. 혀부터 잘라야 되겠네. 네,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적자, 서자, 뭐 이렇게 계승권 이런 문제들은 항상 굉장히 민감한 문제긴 하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존 스노우 그 적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되게 애매하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오는 소설에서 이제 얘기를 또 풀어주시겠죠. 네. 이제 그게 묘미인 게 이게 사실 흔히 말하니까 뭐 요즘 한국의 정치 지원과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법으로 푸느냐, 그러니까 절차로 푸느냐, 정치적인 결정으로 그냥 뛰어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냥 그러기로 했다. 야, 그렇게 치면 그냥 적자인 셈이야. 이 사람도 핏줄이 영 그렇게 뭐 후줄근하지 않아. 덮개 펴 이제. 그리고 우리 둘이 만나는 거 타르가리엔에서는 별 문제 없어. 그렇게 알고 니들은 조금 거시기 할 수 있지만 우리
따져보면 우린 타르가리엔이니까 물론 넌 스타크 피가 섞였 그렇지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법을 좀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뭐 좀 아니고 지금 타르가리엔도 이제 없는데 그 법이 지금 7왕국의 전체 민심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따지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2대긴 하지만 이미 타르가리엔 망하고 바라테온이 이미 차지했는데 그죠. 다시 앙시앵 레짐으로 돌아온 그렇죠. 타르가리엔이 돌아왔다고 거기에서 다시 뭐 적자네 뭐네 따지는 것도 웃긴 일이고 중간에 다른 가문이 이미 왕 해먹었는데 힘센 놈이 왕하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이게 그래 버리면 적자다라고 했을 때 적자면 그 결혼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처음에 바라테온 가문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모든 스토리 소설이 사실은 그 계승권 적자냐 적절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로 그죠. 대부분 얘기들이 그렇죠. 바라테온 가문도 결국 왕들끼리 자기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건 누가 적정한 계승자냐라는 문제잖아요. 맨 처음에 바라테온 가문에 로버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의 약혼녀였던 그 리아나 스타크를 라이가르가 데려갔다. 납치해서 강간했다라는 그걸로 이제 들고 일어나서 타르가리엔 가문을 없애고 본인이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 그들이 사실 사랑해서 사랑에 도피해서 결혼했다 둘이 적법하다라고 해버리면 바라테온 가문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맨 처음부터 멸문지야지.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바라테온 가문 애들은 싸우면서 우리 애들 중 금발놀이가 나올 리가 없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이쪽도 마찬가지야. 우리 애들이 흑발이 나올 리가 없는데. 쟤는 우리 씨가 아니야. 뭐 이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적자냐 아니냐는 무의미한 논쟁인데 여기선 또 중요하면서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푸느냐가 결국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적자냐 아니냐든 뭘로 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그거를 사실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소설 속의 세계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사실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던 아니던. 아까 그 계승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 회색 비늘병 얘기하면서 시린 바라테온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드라마에서는 그 끝이 되게 참혹했죠. 그렇죠. 네, 불의 신한테 이렇게 받쳐졌잖아요. 받쳐지고. 멜리산드레 때문에. 그 마지막 장면은 전 그 피의 결혼식보다 오히려 좀 더 불쾌하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여자애가 비명을 길게 지르는 장면하고 불타는 소리가 계속 좀 꽤 오래 끌잖아요. 그죠.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 장면. 맞아요. 근데 다행히 소설에서는 뭐 이렇게 불에 태우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HBO는데. 그것도 포르노지. 그리고 근데 강렬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 장면 저 옛날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옛날 그 미드 보스턴 리갈 1시즌 마지막 에피소드에 사형수를 맞아. 구하기 위해 주인공이 가요. 사형수의 변호를 받는데 결국은 안 돼서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사형이 집행되는 건 처음 본 거야. 변호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약물이 미국 왜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약간 유리벽 밖에서 보고 있고 약물이 주입되면서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왜 교수형이든 그런 것도 왜 덜컹하면 끝나는 그런 느낌? 혹은 간혹 이렇게 약물이 주입되면 잠을 자듯이 주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뭐 이렇게 끙끙대면서 죽어요. 근데 그 소리를 그 마지막 엔딩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스턴 리갈의 그 주인공 제임스 베이던가 그 사람 얼굴에 되게 안타까운 얼굴로 쳐다보면서 그 호흡이 그 위로 그 소리가 계속 컥컥컥 소리가 계속 나면서 그게 마지막 정말 강렬한 엔딩인데 그 딱 그 모티브를 차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설에서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다행히 뭐 불에 이렇게 받치거나 하지 않았고 그 아버지가 우리 스타니스 바라테온이 딸의 계승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싸우다가 죽거든 시린을 왕위에 올려라. 나에 대한 복수를 하게 해라. 걔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유일한 자식이기도 하고 지금 소설에서는 그 정도 분위기기는 해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아까 포르노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포르노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장면이 진짜 강렬했던 게 사실 그런 연출이 강렬하긴 한 게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하느님도 나한테 걸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종교뽕에 빠져서 자식까지 팔아먹는다, 태워먹는다라는 그 느낌이 그 씬이 진짜 그것 때문에 정말 와닿았거든요.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표님이 그러셨나? 방송국 놈들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제가 들은 정확하지는 않은 소스인데 그 불태우는 장면 있잖아요.
마티농이 사주했다라는 얘기가 방송국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얘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물어봤을 때 태우자. 태워 죽여. 마티농의 곡을 사주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마티농의 화신의 벨리짜드인가요? 그러면 마음의 목소리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티농이 그 신체 훼손과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네. 왜 날 쳐다보죠? 이유를 모르시나요? 왜 여러분들이 날 쳐다보죠? 몰라 자꾸 눈이 모이네 그쪽으로.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대표 더 그린핸드. 초록선이 대표. 초록 알몸. 사슴뿔. 저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화관을 쓰고 몸에 초록색 칠을 하고 뛰어다니는 대표님. 브리티워먼의 바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초록선이 되어버린. 아이 참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업보다. 이렇게. 네, 업보입니다, 네. 대표님. 자, 이렇게 우리 개성권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얘가 돌고 하다 보니까 아직 네. 리치지방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1부 끝낼 시간 왔어요. 다음에 하면 되지. 2부에 맞아. 하면 되죠. 뭐가 걱정입니까? 근데 개승권을 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진짜 중요한 네. 얘기. 이 세계관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거의 주요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 우리가 적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적자네라는 식으로만 넘길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적자인 듯 적자 아닌 적자 같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의 감각으로 보자면 의외로 되게 단순화되거나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문제 또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들이 꽤 있는데 이 세계관에 맞춰서 우리 중세 과거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세계관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깊고 재미있는 맛이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라. 아이 그럼요. 이거 사실 뭐 현대인의 관점으로 이해가 왜 안 됩니까? 재벌가의 모 회장님의 그 적자. 뭐 이런 거 뭐 어디 1층 매장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런 거죠. 그 좀 딴 얘기긴 한데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삼성의 네. 회장님, 네. 이건희 회장님 운구차가 이렇게 갈 때 쇼킹한 뉴스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그 운구차 앞에 네. 막으면서 대성통곡했다고. 그 가는 차를 막았다고? 그게 뭐 일가 친척도 아니고. 네. 그래서 와, 이 중세적 모먼트다. 우리가 저기 북한 보면서 옛날에 김정일이나 뭐 이렇게 죽을 때 사람도 우는 거 보면서 북한 미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피해는 그 왕권, 절대적 권위, 권위에 대한 어떤 이거는 인간이 결국은 못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AI를 모십시다. 우리 매번 저번에도 얘기했던 뭐 소금과 바위의 왕, 뭐 그린핸드 이런 이미지들이 왜 중요한가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 권위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저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사실 왜 제가 그거를 차마 비웃기가 뭐한 게 물론 저도 북한 사람들이 그 갑자기 그러면 좀 웃기긴 합니다만 그림이 웃긴 것도 좀 있죠. 그림이 좀 웃긴 거죠. 네. 왜냐면은 그런 게 있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어떤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아티스트가 돌아가셨어.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던 나머지 일면식도 없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미지가 적어도 이제 특히나 진보적이거나 젊으신 분들에게는 저런 사람의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이 대표 네가 지금 예술가를 찬양하는 거랑 좀 맥락이 다르지 않느냐인데 아니 그건 어차피 치환한 말씀하신 건 어떤 하나의 나에게 코드가 접속된 어떤 그 권위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이건희 회장이 그 사람한테는 그런 어떤 뭔가가 있었겠지. 뭐 영혼의 뭔가가. 아니 뭐 무신론자 유신론자끼리 싸우면 늘 그런 식인데 뭐. 그러니까 상호적으로는 권위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재적으로는 인정하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 아티스트가 됐건 뭐 김정일, 김일성이 됐건 그죠. 이건희 회장이 됐건 내가 안에서부터 감복하고 인정을 해버리는 것이 권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좋은 데 가신 우리 이건희 회장님을 다시 소구한 얘기도 사실은 지금 나왔던 우리 적장자, 계승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권위라는 것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그죠. 되게 깊이 인간 심리적으로 맞아요. 어디에서부터 이게 우러나오는가라는 문제는 꽤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저도 철딱선이 없을 때는 그냥 북한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그냥 웃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꿔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저게 진짜일까 싶기도 했고. 좀 그렇죠. 그리고 나는 마치 당당하게 무슨 진짜 뭐 젊었을 때 흔히 말하는 좀 이런 말 써서 죄송해요. 예술충처럼
야, 이런 위대한 예술가가 죽었는데 말이야. 난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울고 뭐 이렇게 하겠어 뭐. 그런데 나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근데 이제 뭐 난 이건희 회장이 죽어서 돌아가셔서 내가 좀 그렇게 슬프다는 걸 비웃는다 이거지. 그런 거에 너는 그 어떤 영혼의 그걸 느꼈냐? 근데 이게 이게 모르겠어. 이게 사람들은 물론 그걸 습관적으로 그 뭐랄까 가부를 나누기는 하는데 뭐가 더 경중을 나누고 뭐가 더 위대하냐 아니냐 이런 거 나오니까 하는데 근데 한 개인이 그걸 느끼느냐 이게 일례로 그런 거야. 락커로 치면 그 2000대 초반에 문희준 씨가 락을 하기 시작했을 때 락을 좀 듣던 분들이 또 제 주변 락리학자 분들이 엄청나게 비웃었지 않나요? 비웃었죠.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게 뭐 그러니까 저기서 헤드뱅잉 그러니까 야광봉 들다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애티튜드를 바꿔서 이제 야광봉 대신 헤드뱅잉으로 바꾼 우리 팬들의 그 행태가 그 모습이 웃기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진심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베토벤 9번을 듣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분은 문희준 씨의 노래를 듣고 감동받을 수 있잖아요. 캔디 듣고 눈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작품의 질적 고하 이런 건 사람끼리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럴 수는 있잖아. 베토벤이 좀 더 문희준보다 위대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문희준의 팬이 느낀 그거는 똑같다 이거지 내가 그렇죠.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권위에 고개를 숙이는 건 인간의 되게 당연한 작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도의 지적 활동이기도 하고 네. 권위라는 것이 아예 없는 인간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기 힘들죠. 어떤 의미로든 권위들은 자신들한테 하나씩 다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 이제 고개를 숙이는 문제에서 아까 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권력에 고개를 숙인다라는 거에 되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빨간물이 들어가지고 마르크스가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못 써. 순자 맹자부터 시작해서. 근데 앞에 한 단어만 붙이면 돼요. 적법한 또는 적당한 권위에 고개를 숙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되게 당연한 행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살아가기가 되게 힘든 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소금과 바이왕이 권위를 가지고 녹색손이 권위를 가지고 타르가렌이 권위를 가지는 것들은 그러한 종류의 이야기들 전승 우리 뇌리에 깊이 박힌 이미지들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 리치 지방 얘기하면서 티를 가문이 아직 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하이가든에 살던 병사가 멋이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쟤네 결국 마름 집안이었잖아라는 게 아직까지 뇌에서 씻겨지지가 않는 거죠. 요걸 상쇄할 만한 강력한 어떤 이미지가 박혀야지. 그거는 집에 여왕 나왔다. 네, 그건 고도의 정치적 술수로도 나오고 또는 엄청난 힘으로서도 나올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도래할 수 있지만 그 이미지가 박히지 않는 이상은 바뀌기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아까 우리 쉬린의 죽음이랑도 연관해서 네. 바라테온이 스타니스 바라테온이 되게 권위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고 전세가 사실 좀 기울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를 지지했는데 쉬린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날 밤에만 반 이상의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가 세운 그 모든 권위가 딸도 저렇게 죽이는 저런 극악무도한 인간이었어? 라는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뒤돌아선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에서도 그런 종류의 정치적 악수를 굉장히 사람들이 흔하게 두곤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의 복기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재밌게 얘기했던 타윈 라니스터가 네. 그렇게 애타게 평생 동안 세우려고 했었던 권위라는 것, 그 이미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이 만들어지는가라는 문제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권위를 모두 다 흐트러뜨렸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재밌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왔던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그 좀 재밌어요. 적자법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그런 권위와 적법한 권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게 참 사람이 힘들죠. 뭐 대통령이 고졸이라서 뭐 무슨 왕이 여자라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뭔가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마음에서 뒤틀리는 게 있단 말이지. 그렇죠. 현대 정치에서도 의외로 사람들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되게 비웃지만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어차피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여기 뭐 양녕대군이야. 하여튼 그 위에 망나니 짓을 해도 나 왕의 형이지. 그렇지. 왕의 형이다. 원래는 내 거였다. 근데 나는 줬다. 넌 멋있는 말 많이 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막상 오늘은 진도는 안 나갔는데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얘기가
그 어떤 핵심적인 이 왕자의 게임 얼블로의 되게 밑에 근간을 흐르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진행했던 얘기를 뭐 시간도 좀 오래 지났으니까 한 번 정도 복귀를 해보는 기회로 네. 되게 중요하게 관통하는 네. 그쵸. 얘기를 한번 꺼내본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래.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사실 그 나이트워치가 기능상으로 보면 되게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명예직이죠. 그 왜냐면은 정말로 그게 명예직이라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고 굳은 일이지만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용맹하기도 해야 되고 뭔가 하여튼 되게 중요한 일이고 거기서 나중에 존 스노가 대장이 됐으니까 네. 사실은 안 꿀려야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이트워치를 바라보는 마음이란 게 결국은 불황자들 모인 데 아니냐. 불황자들이랑 범죄자들. 뭐 이렇게 그냥 어디 치우지 못하는 이상한 핏줄 가진 애들 그냥 이렇게 치우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 이게 한국인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익숙한 게 뭐 약간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현명하신 분들이 걸러 들으시리라고 믿고 지금도 최전방 철책선은 그 재벌이나 정치인 아들은 거기 안 가잖아요. 그렇죠. 나이트워치로 안 가고 저 뒤로 가시고 거기는 근데 엄청난 명예직이라는 건 또 모두가 인정을 하잖아요. 거기서 철책 만진다라는 거. 그렇죠. 그 나중에 술자리에서라도 하다못해 그런 작은 술자리에서도 뻐길 수 있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강화해서 좀 더 깊게 나가 보면 지금 얘기했던 나이트워치와 비슷한 지금 그렇죠. 취급이 된 거죠. 아직도 명예직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왜 저는 6시즌 7시니까 후반부에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의외의 부분이었어요. 뭐냐면은 나이트워치 이 사람들이 좀비 흔히 말하는 화이트 워커를 나는 봤는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 니네 말을 누가 믿어? 내 말을 왜 안 믿어? 요걸 믿게 해주기까지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잡아갖고 실물을 잡아와야겠다라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고생을 하러 가는 건데 그 내 말을 안 믿어줘라는 그 말에서 왜 흔히 말하는 그 서세이가 진짜 귀등으로 안 듣잖아요. 진짜 무슨 뭐 왜 거의 서세이 표정 이런 거였어. 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딴 소리까지 하는구나. 별 해괴한 소리로 이게 왕위를 노리고 뭔가 나를 뭔가 위협에 처하려고 이런 느낌으로 이게 귀등으로도 안 듣는데 그때가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식에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아까 권이랑도 비슷해요. 나의 인식에 있는 게 실존하는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거나 모른다라고 니들은 이미 믿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데 내가 권위가 없어. 안 믿지. 그러니까. 말빨이 안 서. 그 말빨이 안 선 이유는 의외로 이 사람이 직업이 말빨이 서는 직업이어야 되는데 말빨이 안 서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또 복합돼 있어. 이게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시나리오 아이템으로 생각해 놓은 게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나서 상업영화로 가기 힘들겠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까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최전방에 철책 서던 병사 하나가 집채만한 호랑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월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서 코미디인데 어떻게 해서 나중에 호랑이를 잡아오는 얘기를 제가 좀 생각을 했거든요. 재밌는데? 그래서 대대장님 앞에 호랑이를 딱 타고 와서 진짜다 내 말이 맞다. 근데 이게 요새는 들어가기 힘든 소재다라는 평을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공개적으로 이거 까버립니다. 왜 저기 기생충이에요. 제목 반려동물로 이게 아카데미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려호. 옛날에는 라이터를 켜라 이런 식의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이거 자기를 이렇게 증명하면서 딱 끝난다 이런 얘기들이 스노우볼 굴리듯이 얘기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얘기들. 옛날엔 꽤 있었는데 요새는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뭐 많죠. 빅피쉬도 이런 거고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어쨌든 말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오늘 얘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시호님이 존 스노우에 대한 의문을 하나 딱 던지면서 존 타르가르엔이냐 존 스노우냐를 던지면서 애초에 존이었던 건 맞냐라는 느낌까지. 결국은 맨 처음에 이 모든 얘기를 시작할 때 제가 이 작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작가님이 다른 작품을 봐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 대해 그러니까 권위 그리고 그것이 적법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뒤에 가면 또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가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다루고 집착하는 작가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게 되네요. 잘 녹이네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권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봤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대표님이 마지막에 느끼셨을 그 두 커플을 보면서
그것이 또 얼마나 더덥고 허무하고 둘이 좋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도 동시에 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른의 옛날에 마음이 동성동보니까 비슷하지 네. 뭐. 그러니까 어른의 마음인 거죠. 아직 어릴 때는 니들 동성동보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어른이 해주는데 내가 마치 너무 꼰대스러운 게 인성을 다 봤잖아. 니들이면 그래 그런 절차 없이도 어느 정도 니들의 질서로 살아가겠지라는 또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차이. 일제 신고 기간 있었잖아. 그렇죠. 일제 신고 가끔씩 하죠. 네. 마침 근래 그 동성동본이 헌법재판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8촌을 줄일 것인가, 뭐 4촌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곧 헌법재판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인정했던 건 너희들은 그런 애초에 금지한 절차를 나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도 니들이 알아서 할 만큼의 인격체다라는 인식이 들었을 때 그런 누그러진 마음이 든다. 그렇죠. 이제 그 차이가 누그러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 허무하다. 그죠. 허무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이걸 또 왜 만들었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막상 만드신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건 그거대로의 또 어떤 약간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까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뭐 중언부언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 덧없어요. 나중에 결국은 맹렬한 AI가 누워서 이 왕국을 다스릴 건데 왜 다 그렇게 싸우고 힘들게 그랬는지. 그런 거죠. 인성이 글렀으니 너희들은 동성동본 안 돼. 나 같은 AI면 너희들은 살아온 걸 보니까 괜찮겠네. 그냥 결국은 코 큰 AI가 미래와 과거 다 보면서 그 AI는 불행 AI가 불행 AI. 그리고 뭐 이것도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해 보자면 지금 권위, 권력, 그다음에 정치적 선택, 뭐 결단,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코드들이 나오지만 지금 얘기한 모든 걸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 내리는 결단이나 판단이라는 것들이 과연 뭐 드라마에서는 뭐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 그냥 끝내버렸지만 과연 그게 뭘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는 되네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굴복할까? 그 불엔 사실 AI 맞잖아. 네. 우리 사실 저거 뭐야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이 방송하면서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런 그 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선출직이 됐잖아요. 불행이. 근데 그 피로 내려온 이유가 또 있는 거잖아요. 칠한국이 모여서 싸우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문이 왕을 합시다라는 거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나중에 불행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다시 선출직이 됐을 때 다시 그 피의 그런 혈투가 일어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그리고 아까 하이타워 얘기를 하면서 회색병이 돌았을 때 올드타운을 굉장히 참혹하게 봉쇄한 결정을 내린 가문. 결국은 옳은 일이었죠. 네. 근데 결국 그 가주는 민중들에게 목이 잘렸잖아요. 그 아들까지. 과연 불행이 내리는 판단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으니. 네. 불행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됐다라고 되네요. 생각하지 않을까? 불행의 미소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 그 씨 그거 알잖아 우리. 그리고 왕이 편한 게 핸드라는 게 자르라고 만드는 것 같아. 그쵸? 나 대신에 내 목에 어. 칼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자르는 거. 아니 그런 거죠. 원래 정치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외소증 핸드가 네, 지금까지도 고생했지만 앞으로도 고생길이 환합니다. 그렇죠. 그 핸드라고 하지만 그분은 영원히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주제인 권위를 받기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이 왕국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아버지를 죽인. 그렇죠. 네. 정말 인프, 악마. 근친상간은 둘째치고 네, 진짜. 정말 악마죠. 인프. 이셀프가 되었네요. 네. 그래서 왕국의 미래가 사실은 되게 풍전등화야. 네, 사실. 어둡다고 봅니다. 네. 북부는 또 다른 왕이 또 있잖아요. 네. 게다가 불행이 됐다고 해도 사실 그 티리온이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여왕의 끝이 사실은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그냥 박정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왕을 모시던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 말을 듣겠냐 이거지. 아무리 불행이 괜찮다 이런 기능이 있다. 이게 사실 그 이승만 시절에 친일파 저희 관료들 그냥 이렇게 일단 기능이 필요하니까 그럼 엘리트 식자가 필요하니까 일단 친일파든 뭐든 고용이 약간 이런 느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어떤 정통성이 있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말 역시 결코 순탄치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왕국의 평화의 가장 중요한 키는 북쪽이 독립했다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불행의 우군이 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집단이 이 왕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북쪽에 존재한다라는 게. 그래서 산사의 큰 그림이 그게. 그렇죠.
내가 브랜이면은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도른이고 할 거 없이 모든 도시에 다시 그 나무를 심을 것 같아요. 심장나무를 심어서 그럼 이제 계엄정국인 거지. 예. 그리고 뒤에는 진격의 산사가 이렇게 그치. 벽을 넘어서 계엄정국을 만든 후에 모르는 게 없잖아 브랜은. 벽 넘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그 나무로 이렇게. 북쪽 것들 무서워. 역시 북이야. 심지어는 장벽 너머에 거기에도 일족이 있어. 존스노우. 그치. 맞아. 그러니까 그 성스러운 그 나무를 그 북한의 모호감 시제로 쓰겠다. 그치. 모든 도시에 다 심고 빽빽히 여기 몇 미터마다 한 그루 심어서 브랜이 다 알고 있는 거지. 계엄정국이야 그러면. 그거 있잖아. 밑에 이제 왕국 애들 자꾸 개겨. 우리 누나 누구냐면 북쪽의 왕인데. 우리 누나 진격의 산사인데. 장벽 너머의 왕은 우리 형인데. 진격의 거인 둘이나 있어. 그 성에 이렇게 거대한 진격의 거인 그거를 필모해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만 보여줘 그냥 아무 말 없이. 설화. 우리 덩치도 크고 큰 그림도 그리는 산사가 존스노우한테 맘못을 한 마리 받아서 그 위에 딱 타고. 근데 존스노우는 나이트워치가 다시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엔딩이 지금은 나이트워치로 갔구나. 네네. 이 소설판에서는 아마도 지금 예상되는 게 아예 북부로 넘어가는. 그게 외려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잠깐만,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근데 드라마에서도 엔딩에서는 나이트워치에서 다시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아 그랬나요? 네. 제가 아리까리해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 그냥 북으로 간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나이트워치가 되는 거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나이트워치가 된다까지 저는 기억하거든요. 사실은 한번 맹약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트워치의 맹세를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나이트워치에 가서 또는 또 이 사람이 나이트워치에 갔다고 쳐도 바로 사령관을 한다라는 건 되게 아이고 내 동생들이 다 이건 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늘 나왔던 주제가 이제 그 조그만 조그만 건 아니구나 엄청 큰데 그 방벽에서도 여기에서 사령관이 될 때 필요한 그 권위라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 힘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한 번에 만들어진 게 단순히 돈 많고 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깊은 저기 뼈대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일단 뼈대는 확실하고 그리고 사실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범법자 집단이잖아요. 뭐 그렇죠. 그걸 볼 때 왜 그런 감옥에서 더 센 죄를 지을수록 사람들이 쳐준다며. 학교 갔다 오셨다? 여왕 죽였어. 얘가 최고야. 여기 북쪽보다 더한데 그 장벽 너머보다 여기가 더할 것 같은데. 학교 한번 다녀오셨다? 아니 이 사람보다 더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쨌든 뭐 그거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시 오히려 북으로 넘어갔다. 존 스노우한테 조금 더 마음에 고향이 되거나 발을 붙일 수 있는 곳은 장벽 너머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아시아가 뭐였죠? 아시아이죠. 네. 제 느낌은 여기서 실망이네요. 비구니가 돼야죠. 삭발하고 남성 스님이 아니라 비구니라고 비구니가 했습니다. 비구니가 더 덥다. 일본에서 옛날에 대영주나 뭐 이렇게 몰락했을 때 그 부인들이 대부분 비구니가 됐었던 전통이 있죠. 여기도 존 스노우가 비구니가 돼서 모든 게 더럽다 해서 활불이 돼서 이게 미이라되는 거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나무 껍질 씹어 먹으면서 일본에 있는 거. 그런 거. 그 마지막으로 약간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 동쪽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아샤이라고 하는데 아샤이 저 끝에 그림자 뭐 이렇게 뭐 온갖 마술 뭐 이런 쪽이 이제 아샤이 거의 끝인 거고 그쪽에 커다란 비슷한 제국이라고 친다면 이티 제국이라고 해요. 이티? 이티 제국. 네. 이티? 외계인 이티? 스필버그 이티? 그건 아니고요. 뭐 이티 제국이라는 이름의 제국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맨 처음에 데너리스가 그 도트라키의 여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상인이 왜 선물을 바치잖아요. 그때 알세계를 바치잖아요. 그 알세계를 아샤이에서 갖고 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룰 도트라키 같은 경우에도 저 동쪽에서 넘어왔다 그래요. 그렇죠. 도트라키 엄청 강해 보이는데 우리 당연히 그럼 궁금하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 발리리아가 날국일 때 왜 얘네 둘이 안 부딪혔을까? 그 전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도트라키인들이 아예 다른 데 있었나 보지 뭐. 동쪽에 있다가 발리리아가 멸망한 이후에 조금씩 출현한 것 같아요. 그 넘어온 뼈의 산맥이라는 길을 넘어왔는데 뭔가 모골족이나 훈족 같은 느낌 나잖아요. 네. 이들이 넘어온 이 산맥에는 뼈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해요.
다 골산으로 만들었다. 네, 그리고 다 휩쓸고 다니다 이들을 최초로 멈춰서 이들의 전횡을 멈춘 게 우리 언설리드라고 하죠. 거세병. 거세병을 고용한 도시에서 전쟁했고 여기서 최초로 졌다고 도트라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이후에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도트라키 모두 삭발하고 스님들이 되어서 비구니가. 그렇죠. 그분들 지면 머리 깎아야 되잖아. 네, 머리 자르잖아요. 그 거세병이 제가 말한 비군이잖아요. 그렇죠. 모두 거세병을 만들었구나. 그랬군요. 네. 이것도 이후에 나올 얘기지만 그 드라마에서는 거세병들이 뭐 그냥 약간의 인간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싸울 때 보면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뭐 그런. 실제 거기 거세병들은 아침마다 무슨 약을 먹인대요. 그 약을 먹으면 실제로 감정도 없어지고 통점도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기계에 가깝도록 바꿔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영걸 씨가 나왔던 영화 중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뇌에 어디 통증을 느끼는 부분을 없애서 인간 병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있는데 영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에서는 이름도 뭐 회색벌레 이렇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바뀐대요. 돌아가면서. 너무 어렵다. 아침에 이름을 새로 주는 거예요. 이거 그거 암호잖아요. 네. 그 군대에서 암고. 암고보다 이등병 아침에 식단 외우는 게 있어요. 네. 이등병은 맨날 빨리 뛰어가서 식단을 외워야 돼. 와서 쭉 읊어야 돼요. 그거랑 똑같네요. 네, 그렇죠. 너무 어렵다. 내일은 못 외울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러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거세를 하다 보니까 그 칠한국의 기사들처럼 야수 같은 힘을 내지는 못한다. 그렇겠죠. 개개인들은. 그리고 이게 나중에 모든 것들의 욕구가 다 억눌려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먹을 걸 많이 밝혀서 비만이 될 확률이 되게 높더라. 원래 거세를 하고 나면은 네. 사람도 네. 중성화가 되고 나면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호르몬상의 이유 때문에. 네. 동물들도 살찌듯이. 우리 드라마에서는 그냥 다들 그냥 그렇죠. 장난 아니지. 몸매가 매일매일 연습을 하시잖아요. 네. 애들을 죽도록 연습시키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길었습니다. 마지막은 문화체육인의 삶으로 매일매일 우린 단련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이것저것 부연 설명하다 보니까 일회가 후딱 갔어요. 네. 그러면 얼불로 우리 이제 본격으로 내용은 내일 들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도 얼굴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진행으로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그렇죠. 네. 요 중간은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시간이 떴으니까 한번 뭐 복귀도 해볼 겸 여기 얘기를 나눈 그래도 걸로.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비곤이도 되고 이런 얘기. 네,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님. 네, 고생하셨어요, 이동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